안녕하십니까. 뉴스포커스 이진곤입니다. 12월 24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예. 여러분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가정에 만복을 쏟아 붓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강병호 배재대학 교수님이신데 이제 미디어 컨텐츠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신 이유는 이 강 교수님이 빅데이터,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빅데이터. 저도 사실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오늘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한 수 배우려고.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주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지금 이제 대선전에 한창 이제 열기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망도 해주시고. 예. 근데 빅데이터 전망이요 굉장히 무섭대요. 뭐냐면 요즘 보니까 명리학을 하신다는 분들 나와서 많은 이제 전망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과학적인 전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 교수님은 저는 이제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초대 또 2대 원장도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수석연구원도 지내셨습니다. 학교는 이제 영국의 더비 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 이학 박사. 그다음 미국에서 그 조지아 대학 거기서 인공지능학 이걸로 석사도 하셨습니다. 뭐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양력 이력을 따지면 뭐 한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 혹시 제가 소개한 양력 중에 뭐 부족한 분이 뭐 충분합니다. 예, 또 저기 그 계통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 굳이 제가 더 소개를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뭐 바로 들어가죠. 빅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주 또 친절하게 또 상세히 잘 설명해 주시는데 저기 이제 화면을 보시고 제가 아니라 저 화면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는 옆에서 그냥 얻어듣는 걸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우리가 그 스마트폰 또 SNS 시대가 되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세상에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일단 이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삼성페이 쓰니까 이게 해서 누르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도 내가 어디서 차를 탔다는 게 정보가 데이터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저는 이제 네이버로 검색을 많이 해봤거든요.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검색하면서 이것도 데이터가 생긴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물론 개인정보까지 취한다면 내 연령대의 남자가 이런 걸 검색했더라. 이 데이터가 벌써 생긴 거죠. 자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또 제가 뭘 올렸어요. 제 페이스북에. 그러면 그 데이터가 또 올라간 거죠. 공개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과 달리 우리 개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배지를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이재명 찍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영어로 인퍼런스,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라는 거는 우리가 정해진 설문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두 가지 방식, ARS 방식하고 이제 면접원의 방식, 사람이 물어보는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갖고 물어보면은 당황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50대, 60대들은 옛날에 이제 군사 독재 시대를 겪어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또 불이익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못하게 됐지. 그렇게 강요됐지. 그런 선입견들도 있는데 내가 만드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자유롭게 많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막 쏟아내고 있어요,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들이 이제 빅데이터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조사하면요. 예. 페이스북에 배너라고 그래요. 들어가면 이제 예. 대문에 어떤 자기 페이스북을 알려주기 위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무궁화 그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찍겠습니까? 이 사람 안 찍겠습니까? 이거 뭐 물어보나 말하죠. 들어가자마자 촛불 시위 2016년 촛불 이 시위에 배너가 딱 올라가 있다.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 찍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 이걸 잘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2012년도 오바마 대통령 재선할 때 예.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배너에 미국 국기 들어가 있다. 그럼 뭐 이건 거의 90%의 공화당입니다. 이건. 예. 그다음에 독수리 독수리 들어가 있다. 이거 뭐 공화당입니다. 대신 이제 환경, 뭐 자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거의 민주당 지지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 이거를 추정해서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취합돼서 거기서 의미 있는 뭐 일관성이랄까 뭐 네. 그런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이제 정보량이니까 그게 네.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면 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말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말이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물론 그게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때부터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의미 있게 활용하기 시작한 그게 되게 언제쯤부터 있을까요? 2000년대 중반, 5년 이후부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스마트폰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스마트폰을 막 쓰기 시작하고 사실 지금 선생님도 우리 지하철에 가보시면은 사람들 다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들여다볼 뿐만 아니고 지금은 자기가 댓글을 단다든지 그 다음에 뭐 특히 요새 뭐 전 세대가 다 카톡을 쓰니까 예. 카톡을 쓴다든지 하면서 자기가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 고유한 데이터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2000년대 중반, 5, 6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옛날에 2002년 그때 그 대선 때로 돌아보면 그때는 이게 뭡니까 댓글 문자 네, 주고받는 거 예. 그게 이제 노무현 후보 측에서 네. 그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거든요. 예. 보면 학생들끼리 형 뭐 지금 바로 와 뭐 투표율이 낮을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연락해가지고 하는 거 있고 또 이제 인터넷 댓글이 돼가지고 그 댓글에서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활성화돼가지고 노무현 측이 그런 점도 있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흔히 이제 여론조사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하고 이런 수단 이런 개념하고 이 빅데이터 개념이 물론 통하는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정해져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문지에 이외에 있는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대선 전국이니까 대선 주자도 쭉 나오죠. 뭐 랜덤하게 나오죠. 대개 보면 뭐 1번 이재명, 2번 문성열, 3번 심상정, 뭐 4번 안철수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좋아하지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찍으라 그러니까요. 2번 뭐 찍으라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자유도가 적은 거죠. 두 번째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샘플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대선 여론조사를 대개 보면 1000명 단위로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지금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들도 보여주고 있던데요. 어저께 조사만 하더라도 뭐 8개사를 지금 올려줬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샘플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안내 문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ARS 방식이냐 면접원의 방식이냐 이런 데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어떤 내가 의사를 내려보내기 이전에 그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하죠. 거기에 좀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말씀 지적하셨지만 요즘 여론조사 보면 뭐 같은 날 나오는 것도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망을 제대로 한다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네. 점에서 아마 빅데이터하고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휴대전화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 보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당신이 고를 만한 무슨 상품 이런 식으로 개별 그까지 맞춰 참 해가지고 나오는 이것도 이를테면 빅데이터 기술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언젠가 서치해 보셨겠죠. 예. 언젠가 서치하면 이제 요새는 팔로우미 기술이라고 계속 날 쫓아오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끝끝내 사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를테면 우리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빅데이터가?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품 광고를 할 때도 옛날에는 그 STP라고 시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나한테 안 맞는 것도 무리하게 광고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렇죠. 예. 지금은 핀포인트 정말 50대 중반의 남성 이런 거 고민할 거야 딱 그래갖고 딱 맞춰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혹이라든지 그거를 떨쳐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굉장히 인퍼런스라고 아까 말씀 추정해서 들어오는 그것이 명중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를테면 디지털 시대에 빅데이터가 이제 요구되지 않는 곳이 없고 소구되지 않는 곳이 없다. 또 쓰이지 않는 곳이고 효용이 없는 곳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제 다 이 빅데이터가 효용을 발휘할 텐데 특히 빅데이터 이런 데 많이 활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야가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 분야죠, 사실은. 의료 분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출몰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그 지역이라든지 또 연령대를 갖다가 아주 미국은 넓으니까요. 그러니까 핀포인트 같이 딱딱 집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정확하게 지금 증상에 대해서 필요한 약들도 물론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그 의사 선생님 도와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데이터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영역이 이제 상품 광고 영역 지금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정말 내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가장 적합한 그런 광고를 그때 아주 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뭐 특히 이제 대기업들 이런 데서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예. 데이터 전문가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각 분야에 다 지금 진출이 돼 있고요. 데이터들을 이제 가공하고 또 좀 원석을 갖다 주면 어떻게 보석같이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은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디자인도 그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어요. 그 분야에서도. 예, 이제 이 3D 프린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경, 요 안경이 지금 그렇게 그 부분인데 옛날에는 안경 틀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다가 맞추는 거였는데 지금 3D 프린팅으로 해서 개별 한 사람당 하나씩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 사람의 취향을 정확하게 빨리 알아맞히면은 원가 절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재고가 남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하튼 뭐 이 빅데이터가 활용도도 높고 말이죠. 또 어디 활용 안 되는 분야가 없다. 우리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물론 당연히 이 선거역 운동에서도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많이 활용들을 하겠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까 바이든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빅데이터 이 선거 이런 시대가 이제 됐다고 본다면 그게 이제 앞으로는 빅데이터로 인해서 이 선거 운동의 양상이라든지 그 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지금 이미 바뀌었고요. 미국은 벌써 바뀌었고. 그런데 예컨대 빅데이터 선거 시대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는 물론 이제 먼저 그런 이제 경향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을 텐데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바이든 선거라든지 미국 선거의 어떤 선거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빅데이터 선거가 가장 히트를 쳤던 데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재선할 때 2012년도 그때가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바마와 빅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빅데이터 선거에서 하는데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가가호 방문이 가능합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법상에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문제가 뭔가 너무 집들이 뜨문뜨문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바마 캠프에서도 이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처음부터 공화당 골수 지지자들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봐야 문전박대만 당하고 표가 될 사람이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파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뭐 가장이나 뭐 가족원들의 페이스북을 보자.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색깔, 배너의 모양, 메시지 이런 것들을 빨리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는 검색 엔진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어차피 안 갈 곳은 안 가보고 갈 곳만 정확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중도층이다. 중도층.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한테 갈 필요 없고 공화당 찍을 사람한테 갈 필요 없고 중도층만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페이스북을 활용해 보자.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해갖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선거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선거 행사 중에 하나가 모금 행사입니다. 예. 각 지역마다 계속 모금 행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연예인이 어떤 유명 인사를 부를 것이냐. 요것도 사실 페이스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의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동네 사람들은 연예인 A를 굉장히 좋아한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한다는 거지.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왜 그런 건 미국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뭐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LA에서 조지 클루니라는 배우를 갖다 초청을 했는데 그때는 LA 지역에 있는 40대, 40대 아줌마들의 그 부인들의 페이스북을 관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지 클루니를 데리고 왔다. 아주 유명한 빅데이터의 사례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무서운 시대 같은데 뭐냐면 사실 우리 집에 직접 방문 안 하더라도 이제 이게 내 주머니까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눈이 이 관찰 네. 또 심지어 감시 이 눈이 뭐 내 손아귀도 들어 있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셈이 되는데 이게 사실 문명의 이익이라는 게 말이죠. 문명의 이익은 이제 그 이익이냐 아니냐 그거는 흉기가 되느냐 이거는 그 활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작용할 텐데. 그 이제 역작용으로 하는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역작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예. 그런데 화웨이 거기서 무슨 뭐 그런 거 심어가지고 그 외국 다른 나라의 비밀을 캐내려고 한다고 근데 그런 것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글쎄 거기까지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워낙 뭐 미국하고 중국 정부 대 정부에서 서로 논쟁 벌이는 일이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진 않죠. 백도어라고 그래갖고 그런 시대까지 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오늘의 우리 국민들이나 또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제 지금 대선전이 지금 아주 열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누가 지금 앞서가고 있나? 누가 국민의 지지를 더 받고 있나? 또 더 나아가서 3월 9일 날 내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이냐? 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보자면 빅데이터의 그 역할이랄까, 뭐 효용성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가지고 전망한다. 이거 과학적 전망이니까요. 그게 뭐 점치는 건 아니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대선 전망.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여기서 이 선거운동에서 특히 이런 점에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측에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하는 측에서 자기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 이쪽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자기들이 선거운동을 주도해 가고 있는데 그쪽 측에서 볼 때 빅데이터의 효용성 특히 어느 부분에 빅데이터 효용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그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 가셨더라고요. 호남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호남은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호남 이 신문이라든지 여기서는 키워드들이 뭔지 적어도 이거는 좀 파악을 하고 하셔야 그렇지.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정치가 좀 보면 감의 정치죠,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내가 오랫동안 경륜을 갖고 해서 감으로 간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동 수단도 굉장히 많아졌고 인구 이동이 많아갖고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뭐 대학이 대전에 있지만 세종시가 생기고 나서 특히 대전 충남 이쪽이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 대전을 바라보던 눈하고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전이 그 옛날에 한 10년 전에 경험을 갖고 오셔서 얘기하면은 조금 황당한 얘기가 돼버리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지금 긍부정,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의견들이 뭔지 키워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 일종의 뭘 어떻게 뭐 영화 미드웨이에 보면은 왜 일본 군들의 뭐 지금 무전량이 많아지니까 공격하고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키워드들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거 한 일주일이나 2주 후에는 문제가 터지겠구나.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김건희 씨의 문제가 저희가 한 2주 전에 예측을 했어요. 이거 문제가 터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뭐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론이 조성되기 전에는 이 SNS 쪽에서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터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빅데이터가 활용이 될 수가 있죠. 적어도 스님들이나 그 점쟁이들보다 낫습니다. 아니 뭐 명리학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전혀 폄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하는 이 빅데이터는요, 그게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이제 비유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뭐 그분들 나름대로 또 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참 강 교수님 그 빅데이터 뭐 특허도 갖고 계신다면서요? 예, 저희가 그 2016년도에 그 오바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힐러리 그걸 보다가 저희가 이제 그 그때는 구글만 갖고 했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트럼프 승리를 예측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또 98.1%가 힐러리 승리를 갖다가 예측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그걸 알아맞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그 기존의 여론조사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그때 이제 알고리즘의 초안을 만들어서 그때 2017년도에 대선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거기다 적용을 시켜봤는데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특허를 내라. 그래서 이제 특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특허는 우리나라에서 좀 나오기가 쉽지 잘 특허를 안 내줘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출원을 해서 2019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다고 저희가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운동에 있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바이든하고 트럼프 때는 둘 다 빅데이터를 썼죠. 그때는. 네, 사용을 했었고. 그때도 그게 예측력이 높았습니까? 그때는 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도 이 트럼프 쪽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많아갖고. 근데 사실 뭐 이건 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미국은 지상에서 가장 과학화된 가장 신뢰성이 높은 그런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더라도 가장 민주주의가 성숙된 그런 사회다. 이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알아왔거든요. 근데 지난번 대선에서 보니까 참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이 권력을 가지고 다툰 그런 경쟁판에서 다 마찬가지더라.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뒤진 것도 아니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우리는 뭐 어디다가 우리의 희망을 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좌절감도 느끼고 했는데 어쨌든 예, 이 정말 이제는 과학이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대신에 과학적인 방법을 잘 이용한다면 앞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지는 그런 그게 사실은 뭐 우리 당신이 IQ 얼마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빅데이터 그만 활용을 잘하면 그것이 그 자신의 IQ를 뭐 몇 배로 키워줄 수 있는 거니까 참 신기한 시대이기도 한데 좀 겁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말씀하시길 우리가 전번에 2017년 대선에도 그걸 한번 적용해 보셨다고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선거는 이번까지 아니면 전에부터 했습니까? 이번에 4.7 보궐에도 사용해 봤고요. 예.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작년에 4.15 때도 활용을 해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15나 4.7 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이 좀 작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4.7 보선 같은 경우 특히 뭐 전국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샘플이 작은데 이번에는 좀 본격적인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조금 매주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번이 좋은 기회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가 계속 이걸 업데이트 시키고 시스템 갖다가. 그러니까 뭐 트레이닝 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새로운 방법론을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를테면 좋은 계기가 되는 셈인데 또 국민들로서는 이런 치열한 대선에서 네. 자기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예측력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도 워낙 이제 많은 그 회사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빅데이터라는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전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활용하는 자료가 많으면 훨씬 또 예측력이 또 더 높아지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문제가 뭔가 하면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지금 가장 요새 재밌게 봤던 게 중앙일보 12월 6일자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는 단어를, 말을 얘기해서 TK 지지율이 9%에서 28%로 급증했다. 한국갤럽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근데 한국갤럽이 조사하고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는 거 12월 6일에 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여론조사는 11월 30일서부터 했고요. 이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건 12월 3일입니다. 그렇다면 TK에 계시는 분은 나흘 뒤에 이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할 것을 예측을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 어저께 조선일보 보도도 이제 4개사가 했던 것이 이제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났다 뭐 그런 보도인데 제가 어저께 또 여론조사 쭉 보니까 안 그런 것도 또 있거든. 그러니까 또 이 언론사들은 이런 그 대선 국면에서 항상 언론의 힘을 이용을 해갖고 대선 주자를 보고 좀 이렇게 컨트롤해 보려는 움직여 보려는 그런 미묘한 그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라고 알려진 그런 이제 유력 신문들 또 뭐 유력 방송들 이런 데서 보면 자신들이 이 사회의 뭐 트렌드를 움직여 보겠다, 민심의 그 향방을 움직여 보겠다 그런 욕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이제 욕구는 있는데 또 뭐 완전히 아니다 이럴 수는 없고 왜냐하면 큰 그런 신문이나 방송들이 따라서 여론이 움직여질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저 말씀 강 교수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신문사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인지 그걸 이제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조사를 할 때부터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이제 여론조사 전문 회사하고 뭐 계약을 맺어서 할 때 그 여론조사 하는 과정은 그 회사가 하더라도 나중에 나왔을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언론에 보도할 때도
이를테면 그 회사의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을 해준다든가 이런 괜찮은데 기자들이 자기가 짜놓은 구도가 있단 말이지. 자기가 짜놓은 구도에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꽤 맞추려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뭐냐면 빛보다 더 빠른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시간 이동인가? 네. 순간 이동? 그런 게 가능해져가지고 날 후의 일을 지금 미리 알아서 예측하는 이런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건 언론들의 그 직업 윤리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선거가 좀 선거전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심지어 저번에 4.7 보선 때는 여론조사 회사의 대표가 사전선거 끝나고 나서 사전선거 서울 지역에서 자기네들 그 진보 진영 민주당이 이겼다. 이런 그래갖고 시민단체들부터 고발당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의 책임자가 만약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 안에서도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건 그냥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 있었던 회사의 간부들이 특히 이재명 캠프로 너무 많이 가요. 예. 이게 지금 좀 황당한 제가 알기로 한 4명 정도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집 취미 중에도 이건 악취미네. 왜냐하면 이 정확성을 기해야 될 여론조사 결과를 어쨌든 그걸 말이죠.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다음 전문가를 뽑았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통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모아 놓으면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설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표본 집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또 다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안 그러면 개연성이 없어서 다 똑같다 이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회사마다 달라질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발표를 할 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중앙선관위 이에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뭐 중앙선관위 위원장도 지금 노정희 대법관인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 조혜주 씨도 유명하신 분이죠. 문재인 캠프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런데 이번 그러니까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번 정권만큼 이게 좀 무대뽀는 없어요. 보면 조혜주 씨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아예 청문회 조차 안 거쳤거든. 청문회가 무슨 필요냐? 그때 뭐 단식하고 난리가 났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국회에서. 식으로 하니까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주를 많이 유난히 많이 떠들던 집단일수록 사실 나중에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민주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작태를 보인다. 이 점에서는 참 굉장히 유감스러운데 근데 어쨌든 한국 대선에서는 이제 지난번 2017년에도 한번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거기야 문재인 후보가 독주하고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독주는 될 거지만 이제 그 투표율에 의해서 몇 표나 득표할 거냐 거기까지 해봤는데 뭐 상당히 좀 잘 맞았습니다. 만 단위까지 맞췄으니까 저희가. 아이고 대단했네. 그러면 저는 그 선거를 보면서 현 정권에 뭐냐면 자기들은 정통성, 정당성을 주장하고 말이지 혁명 정부라는 걸 굉장히 내세우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이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도 해주고 싶은 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때 그러니까 집권당이 갖고 있는 대통령직을 야당이 뺏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잖아요. 네네. 탄핵돼가 지금 특검 수사를 해가지고 이미 구속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광화문에서 날이면 날마다 촛불 집회가 하고 심지어 횃불 부대가 말이죠 청와대로 진격한다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이건 뭐 보나 마나 완전히 표가 한쪽으로 쏠려야지. 근데 41.1%밖에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윤석열 후보 자기가 뭐 가서 좀 저 분위기가 좀 뜨고 나한테 우호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조성되고 있어. 이거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이유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직을 차지하는데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건재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요새 인기 얻고 있잖아. 이런 데서 뭘 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그 지상에서 어느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7배의 이 힘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쪽은 그냥 날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 에너지가 밑에서 받쳐주는 게 좀 30% 정도는 더 어떤 그런 힘을 받아줘야지만 지지를 받아줘야지만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측에서 너무 안이한 거 아닌가? 뭐 왜 또 안이하냐면 안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집안 싸움을 하고 있을 때냐 그런 생각이 들건 지지자들이 생각할 때도 참 한심하다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양측에서 이 빅데이터 활용하는 그 양상이랄까 뭐 민주당하고 이쪽에 국민의힘 측에서 그거 보면 적극적으로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쪽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 나오는 그 이재명 후보의 어드레스 스피치의 내용이라든지 또 대응 양상을 보면은 확실히 이건 빅데이터 전문가 있다. 그건 제가 확신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제일 그 안타까운 게 뭔가면 제가 이제 2018년도에도 같은 워크숍도 하고 협업도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에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연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캠프하고 그렇게 크게 협업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아시다시피 여연이 굉장히 선거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여연 원장을 후보 사람으로 앉히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지금도 지상욱 씨가 하고 있죠. 지상욱 씨는 뭐 아시다시피 유승민 쪽 계열이고 그래서 제가 뭐 알기로는 제가 그냥 뭐 들은 풍월로는 소문으로는 여연이 지금 대선 정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요. 여연하고 윤 후보 측은 단절돼 있답니다. 단절까지입니다. 뭐냐면 왜 단절돼 있냐? 윤 후보가 관심도 안 갖고 안 보니까 그냥 돌아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목하면서 뭐 역할을 준다든지 이거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답답한 것이 저 여연이라는 것은 좀 오래된 기구예요. 근데 어쨌든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충분히 활용할 그게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왜 그렇게 활용을 안 하냐? 아니 내 직할 내 직속으로만으로도 그 전문가들 많아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여연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옛날에 김현철 씨죠. 김현철 씨가 시작을 해서 여론조사라는 것을 선거에 대입해 본 게 처음 했던 기관이고 안 그래도 아마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이나 능력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지금은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있습니다. 여연 안에. 제가 같이 협업도 하고 그랬으니까 잘 알지. 근데 이번에는 여연이 뭐 움직이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선거다. 글쎄요. 저도 가끔가다 이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여연에서 요즘 여론조사 그건 어떻게 돼가냐 뭐 이렇게 물으면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왜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냐 이제 이런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민주당 측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게 감이 잡히는데 이쪽에 윤 후보 측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과학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측이 아무래도 이기겠죠. 그런 점에서 뭐 여러 변수를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꼭 빅데이터 하나만이 아니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러프하게 이제 그렇게 여론조사 이런 거 종합한다든지 해서 전망이 어느 쪽이 유리할 거다고 전망이 가능할까요? 그런 얘기 방송에서 했다가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아니, 아니 아유 뭐 너무 찰지게 욕을 하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추세대로 가면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뭐 윤 후보니 이재명 후보니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렇게 하는 측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건 나오잖아. 예, 그런 부분이 이제 11월 초부터 저희가 계속 위클리하게 레포트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여기 윤 후보님 지지자들은 좀 많이 실망하시겠지만 11월 18일 쪽가 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제일 차이가 컸고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 뭐 응급실에 실려간 사태에다가 플러스 조카 살인자 뭐 일단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올 때 그때가 제일 피크였습니다. 차이가. 근데 이게 쭉쭉쭉쭉 줄어들다가 지금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예, 거의 전주에 한 3몇 % 정도 우세하다가 금주부터는 거의 뭐 전주부터 이제 오차 범위 내에도 들어왔고 지금 거의 붙어버린 상태고 저희는 그거보다 패턴을 더 보는데 요 패턴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본인 자력으로 얻은 지지율이 거의 없어요. 쭉 낮아지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 악재가 톡톡 터져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받쳐준 거지. 의원님 덕에 나 발부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갖고 지지율을 만들어낸 게 거의 없고 낮아지려고 주려면은 뭐 이재명 조카 문제 생기고 낮아지려고 그러면 조동현 생기고 낮아지려면 대장동 요새 또 많이 돌아가셨죠. 김문기 씨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아들 또 나와주고 그러니까 계속 악재들이 터져서 이 지지율을 지탱해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뭐 우리 윤 후보 이제 당내에서 선대위에 대해서 갈등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김건희 씨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악재가 섞였을 경우에 크로스오버가 될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지한다는 키워드들이 10위권 바뀌겠다가 슬슬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전국 도라 메타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하면서 그게 바닥 민심을 그래도 끌어올려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윤 후보 쪽은 유세를 다니셔도 이게 올라오질 않아. 8위권, 9위권 밖에 키워드에서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유세 방식, 지금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하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은 조금 좋지 않은 결과도 예측할 수밖에 없다. 뭔가 지금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2012년 선거 때도 72일 남겨놓고 그때 이제 완전히 선대위를 갖다 뒤집어 버렸거든요. 지금 뭔가 이노베이션 혁신하지 않으시면은 1월 중순 그러니까 구정 이 명절 전에까지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상당히 좀 수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지금 이번 주부터 1월 초까지를 반드시 지금 선대위이라는 지금 선거운동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그 시점에 딱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윤 후보 선대위 거기 계시는 분들 우리 강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 선대위를 혁신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죠. 그러니까 이 기회까지 놓쳐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승리 장담 못하는 게 아니고요. 패배할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조직을 잘 혁신시킨다면 우선 귀부터 열어야 되겠죠. 예, 그 점에서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서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져요. 이 말이거든. 아, 또 그렇게 얘기해. 이건 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진다.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지. 그것도 안 갖고 말이지. 이대로 가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될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강 교수님이 이제 후보들한테 또 각 진영에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승리의 이기려면 어떻게 그다음에 아니려면 진다. 뭐 그렇게 한 말씀 훈수랄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뭐 데이터를 선거 데이터 정치인들 데이터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까지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들은 처음 봤습니다. 예. 사실 SNS상에서 보면은 거의 80% 육박하는 예, 그렇게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데 예. 문제는 뭔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낮았어요. 이재명 후보보다. 예. 근데 이제 자꾸 뭐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김건희 씨 요 문제 때문에 비호감도가 확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저희도 이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민감도죠. 여론 민감도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나 미디어를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이 무서움 이런 거를 아직 조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검찰에 계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총장 같은 경우는 뭐 보도 자료라든지 말씀 자료라든지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만 미디어가 움직이지만 이 선거 운동이나 정치라는 거는 뭐 어디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돌발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깊은 생각이 좀 안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제가 들어도 정말로 필요한 그런 조언 같은데 지금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옛날에 윤석열 검사가 상대하던 그런 미디어 시대가 아닙니다. 미디어의 변화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스러운 큰 폭으로 이제 변화해 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있어야죠. 그 인식이 없이 옛날 하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재명 후보는요.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치러보지 않고 검찰총장 하다 바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속에 권위의식이 자꾸 무럭무럭 솟아나려면 그걸 억누르고 이 미디어들하고 딴 거 없어요. 그 정치인들이 한 것은 그 뭡니까? 자기 부고 외에는 네, 계속 나와야 뭐든지 되죠. 나기를 바란다는 거거든. 네. 왜 그런 생각을 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 강 교수님 말씀을 이 선대위 관계자들 정말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자신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한마디 코멘트. 그 코멘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국민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박빙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관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고 나라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 투표 참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옛날 보수 정당들은 이 투표 참관이 무슨 투표 참관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일당 5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일당 논아주는 행사 비슷하게 돼서 제대로 된 참관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보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눈으로 한번 가서 관찰해보자. 저는 꼭 갑니다. 4.7 때도 갔었고요.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생생한 현장을 경험해보는 아주 중요한 거고, 우리 이제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거기 잘 안 가시는데 유명한 정치인들도 좀 또 낙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가서 직접 한번 투표와 개표 상황도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표를 내가 안 지키면 대신 지켜줄 사람은 없다.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가야 되겠죠. 권자의식. 지금 당부하신 말씀. 우리 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떠나서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을 없애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시간 이야기해봐야 빅데이터 그야말로 빅데이터니까 그 이야기하려면 앞으로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괴롭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